네, 오늘 1차 컨퍼런스 세션 1에서는 미래의 환경과 고등지역 교육의 전망에 대해 전 교육과 기술부 2차관을 역임하신 김창경 한양대학교 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와 지속 가능한 대학 경영에 대해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님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고, 이어서 총장님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좋은 시절에, 좋은 계절에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총장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우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김창경 교수께서 좋은 발표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요즘 그 트렌드가요, 이제는 대학이라는 말이 어떤 그 특별한 기관으로서 영재를 배출해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실용적인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을 배출한다는 그런 뜻으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4년 동안 대학교 가서 뭘 하느냐, 뭐 배워봤자 나와서 쓸 것도 별로 없고 또 취직하는 데도 별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차라리 뭔가 특수한 것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트렌드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즌에는 여러분과 함께 일본에 3박 4일간 가서 일본이 많은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면이 있죠. 특별히 그 전문 대학들의 그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직접 가서 보시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전문 대학들이 외국과 그냥 단순히 학생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제는 그 외국에서 오는 학생을 받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많은 의견을 교환하셔서 더 발전하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하여튼 참을 수 없이 더웠습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 몰려오고 이제 기온이 급강한다는 이제 그런 또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 환경 변화를 꼭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한번 높이기 위한 그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학 경영을 이번 프레지던트 서밋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 신문사가 그동안에 가장 역점을 두고 이렇게 좀 실천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대학의 어떠한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제대로 이렇게 우리들이 또 지적을 하고 또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를 하는 그런 비판자의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해왔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여론의 선도자로서의 기능도 우리가 충실히 수행을 해왔다. 그래서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학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하고 국회가 어떠한 입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대학신문은 통찰력 있는 대안들을 그동안에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장님들 모시게 된 것은 그러한 그 인식의 터에서 우리나라 그 대학 경영의 최전선에 있는 총장님들의 어떠한 집단 지성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교육 당국이나 또 국회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총장님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 이제 대학으로 돌아가셔서 여기에서 얻으신 그러한 그 지식을 통해서 또 경영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창입니다.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자, 미래 환경과 고등 직업 교육의 전망. 첫 번째 이제 좀 환경을 전망을 하고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되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7년도 10월에 동국대학에서 불교와 4차 산업이라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제 그 산사에 계신 스님들까지 다 내려오게 만드는 4차 산업혁명. 자, 이게 이제 상하이의 그 거지의 모습이죠. 상하이 거지는 보시다시피 QR코드로 적선한다. 네? 이것만 해도 이제 몇 년 전 얘기고 요새는 이제 이것이 이제 또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얼마 전에 QR코드를 이제 시연을 하시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거지부터 하여간 그 산사에 계신 고승들까지 이제 다. 뭐 그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제 뉴요커라는 잡지를 보면 2017년도 그 10월 달에 뭐가 생겼냐면 다음과 같이 보면 이제 그 노숙자가 여기 로봇한테 이제 그 동전을 받고 있고 살아있는 게 있고 로봇 개혁이 있다. 이게 실화냐? 로봇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제 BBC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춤추고 있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유튜브인데 뭐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2016년도에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가 이 로봇을 뒤로 빡 찌르니까 이 로봇이 뒤로 비틀비틀하게 가는 게 이게 마치 사람하고 똑같아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게 이제 놀랄 일이 아니고 이게 한 1년 9개월쯤 지나니까 이 로봇이 뒤로 백덤블링 하더라. 일본의 로봇은 다음과 같이 셋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런 로봇은 어디다 쓰냐 하고 알아봤더니 디즈니에서 최근에 이제 이 로봇의 쓸데를 알아내는데 스턴트 로봇을 만들었다. 자, 세계 최대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그 아이폰을 만드는 중국의 팍스컨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팍스컨이 옛날에는 이 정도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의 고용으로 약 이제 팍스컨 고용위원회 뭐 수십만 명이 지금 일자리를 잇게 됐는데 하여간 이제 로봇이 새로운 노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알파고 잘 아시죠? 알파고가 얼마나 발전했냐면 처음에 알파고가 나올 때만 해도 잘 아시다시피 그 바둑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가장 창의적인 수라서 이것이 뭐 그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뭡니까 그 별의 수보다 많다고 그래도 제가 놀랄 판인데 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뭐 상상을 초월하고 자 그래서 절대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라 그랬는데 웬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3월에 이세돌이 이제 1대4로 졌죠. 1대4로 졌는데 근데 이제 이때 그 커제는 9단이죠. 나이는 19살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비록 그 이세돌은 1대4로 졌지만 자기는 5대0으로 이기겠다 그랬는데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커제도 3대0으로 져서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저가 진짜 놀란 건 바로 이 논문인데 여러분들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좋은 논문 중에 하나가 그 저널 중에 하나가 네이처입니다. 네이처에 얼마 전에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인간의 지식을 하나도 주입하지 않고도 바둑의 마스터가 돼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둑이라는 것이 지난 3,000년에서 5,000년 동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보만 16만 건이 있고 대국은 3,000만 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입력해서 이세돌을 이겼는데 얘는 하나도 안 가르쳐줬다. 하나도 안 가르쳐줬다. 그럼 뭘 가르쳐줬냐? 첫 번째 같이 여기 같이 자 하얀 것은 흑이고 까만 것은 백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두 번째 같이 이렇게 자 하얀 게 둘러싸면 흑을 둘러싸면 먹는다. 세 번째 이렇게 그 뭡니까 저기 호구를 치면 먹는다. 요거만 딱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딱 가르쳐주니까 3시간이 지나니까 바둑 기사에 그죠? 그 초보자 수준이 됐으며 19시간이 되니까 실리집 세력을 이해하고 72시간이 되니까 이세돌을 이긴 그 프로그램을 100대0으로 이어서 이 사람이 아니죠. 이 프로그램이 그냥 은퇴해버렸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인간의 지식을 들어먹더니 어떠한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데 비하여 인간의 지식을 하나도 주입 안 했더니 다음과 같이 한계를 바로 넘어가 버리더라. 이게 이제 엄청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새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는 우리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런 지식, 법칙, 법규, 뭐 규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나. 알파고의 딥마인드를 왜 만들었냐고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지성이냐는 뭐냐를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기술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풀기 쉬웠다. 자, 스트럭처된 프로블럼은 초기 상태와 말기 상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진행 경로가 명확한 문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기술 문제입니다. 자, 구글의 CEO가 이때마다 에릭 슈미트였는데 구글이 전기값이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그 구글의 전기값은 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열이 나오니까 얘를 갖다 이제 쿨링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뭐 이런 데 갖다 놔가지고 이게 차가운 바닷물로 쿨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전기값을 낮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사비스가 바로 알았다고 한 다음에 뭘 했냐면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 전기값 날리는 데 썼더니 새로 무슨 전기가 뭐고 이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바로 해결을 해서 전기값이 40%가 낮춰졌다.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바둑을 효율적으로 두는 거나 쿨링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저 에어컨이나 무슨 쿨링 모터를 효율적으로 두는 거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다. 하사비스가 옛날에 과학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초전도체라는 것이 있고 이게 되면 전력을 기본적으로 손실 없이 전송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면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알파고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실험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내고 찾아내고 지금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3차 산업혁명에는 어려운 수학과학을 사람이 하던 시대에서 이 그간의 천재들이 엄청나게 뭐 연구고 뭐고 해가지고 드디어 인공지능이 나온 거예요.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제 어려운 수학과학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한테 맡기고 사람은 창의적인 걸 하자 이런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수학과학은 인공지능한테 맡겨두고 사람은 드디어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일 때 그때 알파고의 머리는 어디 있었냐 이제 무지하게 궁금했죠. 바로 이게 알파고의 머리였다. 자, 근데 이렇게 생겼던 이 하드웨어가 이게 시간이 발전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었는데 14만 9천 불을 주면 요만한 게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게 지금 뭐 테슬라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만드는 하드웨어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맥북 150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얘가. 매cin토시 컴퓨터 150대의 성능이 요만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국 사람들이 화웨이가 칩으로 만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에 넣겠다. 이런 거죠.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자, 이런 칩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자, 도대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예 그게 없어요. 아예 운전석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무인 자동차로 타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렇게 타고 다닐 때 뭘 할 것이냐,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부터 생각해서 여기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칩을 만드는 사람은 전 세계의 0.00000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0.00001%가 하는 그러한 거를 다 지금 뭐 우리 학생들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지금 뭐 세상을 뭐 뜨덜썩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거냐. 그게 아니라 실제는 25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됐다. 여러분들 아마존이 1994년에 처음 생기고 이베이가 95년 야후가 생기고 구글이 98년 뭐 페이스북 이렇게 쭉 생겼죠. 자, 이걸 벌써 보시더라도 벌써 야후는 망했고 여기 링크트인이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에 M&A 당했으며 유튜브도 구글로 들어갔죠. 다시 말씀드리면 1994년부터 인터넷 경제가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됐냐? 드디어 승자 독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들 다보스 포럼에서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사실 화두가 던져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여기 엑센추어라는 이제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컴퍼니죠. 여기 CEO가 뭐라 그랬냐면 2000년대 이래로 포춘 500의 거기에 그러니까 반이 250개의 기업이 디지털이라는 의미를 몰라서 사라졌다는 거야. 제가 생각해 포춘 500 CEO는 엄청나게 똑똑할 텐데 왜 디지털이라는 의미를 몰랐을까? 디지털의 의미를 몰랐어. 도대체 디지털의 의미는 뭐냐? 제 지금 생각으로는 카드 앤 페이스트 프린트 되는 건 다 디지털이다. 이건 뭔 소리냐. 요새 자동차는 무슨 뭐 현대 자동차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3D 프린터로 찍어냅니다. 자, 이렇게 찍어내려면 컴퓨터 안에서 스크린 안에서 뭐 쪼물딱해서 그래서 카드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결국 찍어냈으니까 이것도 디지털이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의 요리스 라르만인 사람이 보온체어라는 것으로 지금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보온체어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그죠? 이것을 3D 프린터로 찍어냈다는 거예요. 뭐 왜 보온체어냐? 드디어 이 뼈가 가늘어지고 굵어지고 뭐 이런 것이 만약에 뼈랑 비슷해서 드디어 보온체어다. 이것이 뭐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드래곤 벤치라는 것을 전시했는데 이거 3D 프린터로 찍어냈다는 거예요. 드디어 미술도 디지털이다.
또 하나 아주 경천동지할 것이 나왔는데 세상을 바꾸는 그죠? 5개의 기술을 2017년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했는데 여러분들이 1위가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었다는 거죠. DNA를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다. 우리가 DNA가 잘못되어 있으면 마치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이듯이 하는 컷앤페이스트 기술이 나왔다. 자, 그래서 네이처 표지에 이 기술이 크리스퍼인데 크리스퍼로 우리가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 잘라서 붙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2002년도에 형광돼지라는 것이 나왔다. 형광돼지가 어떻게 형광돼지가 됐냐면 형광 해파리 유전자하고 돼지 근육을 만든 유전자하고 이렇게 교배를 했더니 형광돼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형광돼지가 나오는데 형광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몸짱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뭐 저녁에 밤에 뭐 라면도 안 드시고 뭐 운동 맨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 자, 보시면 이렇게 몸짱 소가 있습니다. 몸짱 소. 네? 이 몸짱 소는 근육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소의 유전자를 칼로 잘라버렸더니 얘가 몸짱 소가 되더라. 몸짱 소를 만드는데 우리가 몸짱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몸짱 사람 당연히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드디어 뭐가 있냐면 새로운 창조의 엔진이 등장했고 드디어 타임즈에도 뭐라고 썼냐면 새로운 도대체 크리스퍼가 인류한테 미치는 의미는 뭐냐? 유전자 편집. 이미 타임즈 표지에 왔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딱 2개가 세상을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인공지능, 2번째가 유전자 편집. 자,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뭐가 나왔냐면 자, 어린애를 디자이너 베이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IQ는 높고 무슨 뭐 브레스트 캔서 이런 것은 낫게 하고 눈은 굉장히 좋고 퍼펙트 피치니까 굉장히 음악을 잘 듣게 한 다음에 탈모는 안 진행되고 이것을 우사인 볼트 같이 이렇게 만드는 애기를 그죠? 이미 편집해서 이러한 애들을 만들 수가 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뭐냐? 구글에서 약 35년 동안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는 것을 키웠는데 얘는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 네, 죽질 않아. 800년을 살아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수만 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유전자를 골라내가지고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드디어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사람이 구글이 500살 산다. Live long enough not to die. 이젠 지겨워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슨 얘기냐면 한 480살 살게 되면 여기 다 무슨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드 다 돌아다녀. 다 복자해가지고. 그래서 480살 되게 되면 이제 지겨워서 죽어. 그러면 지겨워서 죽으면서 자기 세포를 기증하면 그거를 또 복제해가지고 또 산다 이런 거예요. 요새 유전자라는 것이 아데닌, 및 구아닌, 사이토신이나 염기 잉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트하는 것과 같이 염기 잉크로 프린트를 하면 나의 유전자가 복제돼서 지구 반대편에서 프린트아웃을 할 수 있으니까 드디어 우리의 생명 현상도 디지털이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 현상 자체가 디지털이다.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모든 비즈니스가 디지털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D 프린터로 찍어낸 오레오 쿠키. 이미 3D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먹은 지가 한참 됐다. MIT에서 창업해서 대박 쳤는데 이게 뭐냐? 로봇이 다음과 같이 볶음밥 만든다. 볶음밥. 이 사람이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박람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자동차는 휘발유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이렇게 했어.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달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는 여기 배터리가 있고 여기 모터가 있으니까 뭐 복잡한 건 하나도 없고 여기다 그냥 소프트웨어 깔아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린 하드웨어. 알파고에 들어간 하드웨어를 딱 끼면 얘가 드디어 무인 자동차가 돼서 이제 이게 우리가 달리는 스마트 슈퍼컴퓨터가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글로 모이고 결국은 요새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하루에 800만 킬로미터의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의 정보를 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자동차는 어떻게 달리냐면 옛날에는 휘발유로 달렸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로 달리다가 이제 데이터로 달린다. 자동차가. 데이터로 달리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결국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새는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해야 된다. 택시는 부르기 전에 와야 된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5시에 끝나고 예를 들면 저기서 뭐 10분 동안 해서 5시 30분이 되면 또 다른 이동 장소가 있고 제가 차를 안 갖고 왔고 제가 이런 것이 다 SNS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는 부르기 전에 우버 택시는 와 있다. 카카오 택시 요새 불러보세요. 어디 숨지? 안 와. 카카오 택시는 안 와. 여러분들 택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불러야 오는 택시하고 부르기 전에 오는 택시하고는 천양지 차이다. 자, 이게 제가 이제 하면 뭐 여러분들이 저 인간 뭐 저거 뻥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셨지만 이런 거야. 우버의 알고리즘은 12월 31일 뉴이어 이브에 어느 도시가 가장 빡시게 노는지를 알고 있다. 자, 파리는 역시 우리의 이거 될게 새벽 4시에 가장 우버콜이 높아요. 뉴욕은 새벽 2시.
요거 샌프란시스코는 웰빙족들이 많아서 저녁 9시에 가장 많다. 그래서 제가 맨하탄에 놀러가서 새벽 2시가 돼서 딱 나오면 저는 우버 택시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부르기 전에 와 있다. 이런. 자, 데이터가 쌓여서 이렇게 된다. 피자는 시키기 전에 배달돼야 된다. 자, 그래서 로봇이 전화를 받진 않을 테니까 얘가 앱으로 주문을 받는데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드디어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 뭘 하냐 하면 김창경이는 금요일마다 피자를 시켜 먹는데 꼭 7시에 페퍼로니 피자를 시켜 먹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7시가 되면 내가 시키기도 전에 땡 하고 페퍼로니 피자는 배달돼 있다. 이런 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시키기 전에 배달돼야 된다. 시키기 전에. 자, 그래서 이건 뭐냐? 자, 줌 피자라는 데서 사람을 뽑았는데 뭘 뽑았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찾았다. 그러니까 지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라면 가게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가게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면 가게를 하더라도 앱을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기계한테 맡기고 기계한테 일을 시킬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창의적인 기계가 다 해. 우리가 아무리 화학이고 뭐고 아무리 잘해도 기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요. 네. 창의적인 사고는 기계를 이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스피드다. 6개월 전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6개월 전은 완전히 옛날 얘기. 왜 이렇게 빨라졌냐? 요새는 옛날에는 사람끼리 싸우다가 이제는 사람과 기계하고 싸우다. 이제는 기계와 기계끼리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검색하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 게 how to이다. 뭐를 어떻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다. 요새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어디서 배우냐면 유튜브 보고 배운다. 자, 유튜브 보고 뭘 배우냐면 여기 회사원 A라는 친구가 이렇게 트랜스포머 하는 과정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화장하기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29,000개의 영상이 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다 배워. 요새 사실 초등학교는 싹 없애버려도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애들이 유튜브에서 배우니까. 옛날에는 바둑의 최고수가 되려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6만 건의 정석을 다 알아야 됐었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다. 이제는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집단지성이 하거나 인공지능이 푸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잘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졌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다 트위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꼬여 있어. 프랭크 게리가 하루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밑에 있는 자기 이제 그죠? 무슨 뭐 건축 사무소가 있었겠죠. 이것을 던져줬더니 이게 이렇게 변하더니 이렇게 변하더니 이렇게 변하더니 이게 이렇게 돼서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과대학에 5대 역학이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뭐 구조 역학, 열 역학, 유체 역학 뭐 이거 배운 친구가 저거 풀었냐? 천만의 말씀. 거기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없다. 뭐로 풀었냐면 이게 소위 카티아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풀었다. 그러니까 이거 푸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지금 좋은 거예요. 이거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걸 해야 된다. 우리가 아는 15개, 네, 구글, 이게 IBM이죠. 이거 애플. 제가 여기 사이트에서 직접 받아온 그림이에요. 이거, 예를 들면 스타벅스, 뭐, 어네스트 영, 무슨 뭐, 힐튼, 대학의 졸업장을 자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에서 4년 동안 쓸데없이 긴 시간 동안 그거 배워봐야 아무 쓸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나오지 말고 그냥 와라 이런 거예요, 지금요. 네? IBM, 구글, 애플에서 그렇게 사람을 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4년제 대학은 사실은 이제 맛이 같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을 데려다가 뭘 하냐. 소위 얘기하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 emphasize. 자, 남들하고 공감을 해서 문제를 알아내고 문제를 확실히 define 한 다음에 이것을 ideate.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까를 생각해서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이 과정을 반복해라. 이게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만 알아내면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이 풀거나 인공지능이 풀거나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내가 아는 사람이 풀거나 집단지성이 풀거나 뭐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형 인재다. 자, 그래서 디지털 싱킹이라고 나왔는데, 자, 아마존의 물건이 4억 개가 있다. 4억 개. 요새 망했다의 동의어는 뭐냐면, 요새 미국이 그렇게 경기가 좋은데, 미국의 리테일은 다 망하고 있다. 그래서 요새 망했다의 동의어는 아마존드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네.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길거리에 사람이 100명 있어야 10명 정도는 저 가게에 관심이 있고 그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살 텐데 길거리 자체에 사람이 없어. 그럼 제 생각에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다 저녁 7시 정도에 다 퇴근해서 다 어디가 있나? 어디가 있나? 제 생각에는 뭐 하고 있냐? 다 스마트폰 보고 계시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를 컨시어지 경제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이 사소한 거를 다 사람들이 다 해준다는 거죠. 내가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면도날도 사고 면도 크림도 사고 이렇게 함으로 이거를 아예 배달을 해주자. 그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배달 경제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사려면 무슨 슈퍼마켓 가서 이것을 뭐 얼마 주고 사야 되는데, 예를 들면 5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10,000원만 내도 매달 오는, 이게 배달 경제, 구독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독 경제, 아까 얘기한 긱 경제 이런 것으로 가는데 이거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네. 플랫폼이란 건 뭐냐 하면,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미미박스의 하영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똑한 앱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앱에서 계속 주문을 받고 이렇게 화장품을 배달을 하다 보니까, 미미박스가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면도크림 하는 거와 똑같은 화장품을 이렇게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데이터가 몰리면서 400만 명가량의 고객의 데이터가 몰렸는데, 이렇게 했더니 뭘 할 수가 있냐면, 드디어 지금같이 찬바람이 쌀쌀 불면 도대체 요새 젊은 여성들은 무슨 크림을 원하는지가 여기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절대 이런 거 아니야. 요새 최근에 구글이라는 데서 뭘 공개했냐면, 인공지능의 문외한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앱을 공개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연을 하면, 예를 들면 무슨 사장님들 보셔. 그럼 사장님들은 인공지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이런 것이 무슨 사이언스 프로젝트로 하세요.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전혀 아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서 뭘 했냐면, 자, 구글이 이러한, 그죠? 오토 머신러닝 비전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핸드백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구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모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얘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뭐를 올리면, 이것은 구두라고 분류를 해주고, 이건 모자라고 분류해주고, 이것은 핸드백으로 분류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공짜다. 공짜. 네. 이거를 써야 된다.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결국 돈으로 살 수 있고,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모으기만 해도 돈이 된다. 무슨 얘기냐.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스탠포드의 앤드류 웅이라는 교수예요. 이 사람의, 제가 얘기를 왜 하냐. 앤드류 웅 교수의 커플 오브 스튜던트. 그러니까 2명이죠, 2명. 2명이 뭘 했냐면,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무슨 데이터를 모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배추 데이터를 모았다는 거예요. 배추. 네. 그래서 배추 데이터를 다 모아서 어디다 썼냐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초하는, 이제 약 뿌리는 이러한 기계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상추건 잡초건 그 제초제를 다 뿌렸는데, 이 상추 데이터를 다 모아놨더니, 다 이 기계가, 인공지능이 이제 이미지를 워낙에 잘 보니까, 이거 딱 보면 이건 상추, 이건 잡초다. 그래서 여기만 따로 뿌린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앤드류 웅의 학생들이 어디다 팔았냐? 존 디어라는 회사에 팔았더니, 이게 얼마에 팔았던 줄 아십니까? 3,000억. 배추 데이터만 모아서 팔았는데 3,000억이라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럼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에 고냉지 배추 찍으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사진 찍어갔냐? 천만의 말씀.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그거 다 모아가다 팔았더니 3,000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뭘 알아야 되냐? 진짜 돈 되는 건 데이터라는 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 과학 잘하던 사람들이 잘 나가던 시제는, 이거는 3차 시대 얘기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수학, 과학을 제일 잘하는 것은 기계니까 기계한테 맡겨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문제를 잘 도출하는, 사람하고 공감해서 도대체 문제가 뭐냐, 아픈 건 뭐냐, 이런 거를 잘 알고 그거를 빨리 해결하는 인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드디어는 전문대 시대가 왔다. 왜냐? 미국에서 그럼 왜 이러겠습니까? 왜 졸업장 안 보는데 4년 동안 이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니까요. 전문대도 다 1년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다 바꿔가지고 1년 만에 속성으로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미국이 지금 그런 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12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요. 이렇게 했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각 대학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현황이나 사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으시는 총장님들께서 참고가 될 만하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참고하시고 아 저렇게 이 길을 극복했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재능대학교 현황 대학의 현실은 2006년 7월 1일자로 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학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쳤느냐 하는 것 그렇게 몸부림친 결과 어떻게 성과로 나타났느냐 또 앞으로 이제 인천재능대학교를 떠나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총장님들의 참 걱정과 바람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타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00명 정도의 재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에 많은 학과를 개편하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해주고 뜻을 같이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왔을 때 정말 대학의 현실이 학생 수준이 인천 지역에서는 최하위였습니다. 1997년에 재능대학을 인수하고 2006년에 들어왔으니까 9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꼴찌 대학으로 그대로 있었다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형태도 과거를 답습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대로 있으면 학생 오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계획 없이 운영도 방만하게 이루어졌고요. 또 교육 내용도 교수님들이 잘할 수 있는 강의 위주로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고 산업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교과 내용은 아니었다 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새로 학생들이 들어오면 등록금 받아가지고 또 돌려주고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사무처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기획처에서 중심이 되지만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질 저하는 이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온 거죠. 이제 속이 상하는 거는 뭐냐면은 수시 모집에서 처음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면은 전부 빠져 다 나가는 겁니다. 재능대하고 제가 이거는 절대 다른 뜻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같이 합격을 하면 지방대학으로 빠져가는 전문대. 그리고 김포대학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제가 가기 전에 재능대학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목표를 정립을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 발전과 이 변화하는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직업교육 명품대학을 만들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특히 특성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취업이나 창업 선도대학의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적 최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직업교육의 체제를 완성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학 경영을 잘해야 된다 하는데 7가지의 세부 과제를 마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투명한 경영이었습니다. 한 20억 정도 빚이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니까 2월 말에 끝날 때 20억 그거 다 갚고 그러고 한 7억 정도 남았어요. 에어컨 하나도 없었어요. 연구실에. 그 다음에 제가 2007년도에 교수 연구실 전부 에어컨 시설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니까 50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또 허리띠 졸라매면서 등록금을 한 2년 인상을 하면서 또 졸라매면 한 100억 정도가 또 남더라고요.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 이런 게 많더라. 그래서 그걸 없애니까 결과적으로 흑자 체제로 돌아섰다. 그러나 제가 재능대학에 올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학생들에게 죄짓지 말자 하는 게 저 요구였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하면은 그거는 죄짓는 일이다. 제가 2006년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그리고 2007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50명 같으면 50명 전원을 열흘 동안 연수를 합니다. 그 연수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루에 5명씩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50명의 동료들 앞에서 그 업무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럼 하루에 5명씩 열흘 동안 하면 50명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직원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 같이 알도록 칸막이를 없애고 대학의 문제가 뭐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 바깥에서 문서 작성 요령이라든지 끊임없이 외부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직원들의 수준을 높여준 것이죠. 그리고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수가 학생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학생 대표들 모아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자, 아마 학생 대표로 취임을 하고 나면은 인천재능대에 뭘 하고 있는지 하는 걸 전부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겠다. 하루 정도,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학생 활동에 필요한 또 자율적인 그런 수련의 기회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해 가지고 학생들도 자기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구성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사주자 법칙입니다. 우리가 남과의 관계에서 먼저 주자, 그리고 칭찬 주자, 웃음 주자, 꿈을 주자. 칭찬도 예를 들면 3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 칭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칭찬이 잘 못하면 아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칭찬을 아주 구체적으로 왜 칭찬이 되냐 하는 해야 된다. 그리고 칭찬은 즉시 해야 된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구성원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돌아갑니다. 왜? 교수님들이 총장이 저렇게 이야기해봐야 한 1년 하다가 말겠지.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이 선장으로서 한계를 하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맞춤형 감사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정관에다가 자체 감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교수님 한 5분 정도 또 핵심 가장 2사람 정도를 사표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다 비리가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이 부분을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엄하게 했었죠. 그리고 직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노조도 뭐 48명이 노조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 사람도 없이 다 탈퇴하고 없어졌습니다. 교수 업적 평가 제도 이거를 만들었더만은 이게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 뭐 취업률을 높인다, 그리고 충원율을 높인다, 이런 거를 좀 계산적으로 해가 점수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유아교육과 취업률이 95%다. 그러면 또 95%에서 올라가 봐야 97% 올라가, 2%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취업률 향상률이 내나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점수가 낮아져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대학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시기에 열심히 하는 직원하고 5년, 6년, 7년 전에 열심히 한 직원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죽자사자한 직원이나 교수가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로 바꿔가고 있다. 그리고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서 고교 전담 교수제를 실시를 했는데, 대학의 모든 현황을 한 3쪽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달달 이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변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가지고 연수를 시켜서 가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질문하면은 돌아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무 소용 없었어요. 즉시 해결해라. 그런 정도로 한 겁니다. 인천 시내에서 공부 안 하는 학생 보고, 야, 네 공부 안 하고 지금 그러면 대학 가겠나? 대답이, 아이고, 재능대학 가면 되죠. 이게 대답입니다. 그래, 9등급도 제대로 못 채우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07학년도 입시하면서 9등급 제가 응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8등급을 응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옵니까? 7등급 이하만 오죠. 근데 우리 간부들이, 그러다가 우리 학생 못 채우면 어떻게 하냐? 내가 알아서 평균하는 인원수만큼 돈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채워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를 2010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 할 때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설명하고 나서, 그걸 받았는데,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성교육입니다. 이제 재능대학에 오신 분들이 인사를 잘한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데, 기본이 사람이 되었더라. 결과적으로 이제 취업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게 졸업생이 취업했던 데서 다시 찾게 되니까 그게 연결될 수 있었다. 이거는 대학 입학 자체 입학 원서 접수 시스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우리가 중앙유예나 진학사에 의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체 입학 시스템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1만 되면은 성공한다 했는데 12.7대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항본 사무총장에 오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진학사나 중앙UA 쪽에 들어가면은 4년제 대학하고 같이 이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대학만 별도로 우리 장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4억 정도 돈이 들었으면 자체 개발하는데 요거는 희망을 하는 대학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뭘 또 하나 하고 있느냐면은 2018 기본 역량 진단 우리가 3월 28일에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지난 8월 25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특성화나 모든 한 200개 정도의 지표 관리 이런 거를 저희 시스템화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입학원서 접수 시스템 이건 또 지금 그 진학사나 중앙UA에서는 받으면 받는 거 그것으로서 유효하지만은 5,000원도 돈을 아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에는 모든 대학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우리 대학의 실시간 경쟁률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좀 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각종 우리 평가 시스템에 대한 대응 체제도 이게 만들어지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진로지도 모델 이것도 8개 단계도 이것도 굉장히 혼란을 거듭하고 많이 해가지고 이루어진 건데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뭐냐? 구성원들이 처음에 갔을 때 재능대학에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학생도 밖에 나가서 재능대학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성원들이 다 재능대학에 근무한다. 이것이 바뀐 겁니다. 뭐 아까 김창경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 보시면은 그 정부에서 2016년 12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의 중장기 종합대책 해가지고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걸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일반 대학하고 우리가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강점을 가진 분야를 잘 살펴서 살아남는 그런 경영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욕심이 지나쳐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